안녕하세요. 권희쌤의 신나는 거꾸로 교실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 동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것만은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바로 조선 후기에 서얼과 상민, 노비층들이 신분 상승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신분제도의 동요 속에서 이 사족들의 향촌 지배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고 학습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선시대는요, 모든 백성들을 법적으로는 양천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양천제라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의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얘기죠. 양인들은요, 조세와 각종 국역을 부담을 했고요. 반면에 과거에 응시하에서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죠. 이들은 자유민이었고요. 한편 천민은요, 관청이나 개인에 예속된 비자유민으로서 대부분은 노비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양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사이에서는 구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즉, 양반과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반상제가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자, 일단 그 양반들은요, 원래는 문반과 무반의 통칭, 문반과 무반을 함께 양반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가족이라든가 가문을 포함하는 신분의 개념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됐고요. 자, 그때 중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중인에 속했냐면 서리와 향리, 기술관 등이 이 등에 속했는데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하급 실무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향리는 지방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대부분은 그 직업들이 세습되었고요. 또 같은 신분 내 혼인이 되었습니다. 자, 한편 서얼들도 이들은 이제 첩의 자식이죠. 서얼들도 중인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자, 이 서얼들은 이제 성리학적인 명분론 속에서 첩의 구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첩의 자식들은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첩의 자식들은 문과 응시를 금지시켰단 말이죠. 자, 한편 상민들, 백성들의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은 상민들이죠. 상민들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각종 세금을 내고 국가의 역을 부담을 했습니다. 자,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인데 이 노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고려시대와 같이 일천즉천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반드시 천민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들 그 노비에는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이 되고, 사노비는 다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이 됩니다. 자, 물론 공노비에서도 외거노비가 존재했는데, 외거노비는 바깥 외자에 거할 거자입니다. 바깥에서 거주하는 노비라는 얘기죠. 즉, 주인과 따로 살면서 주인에게 몸값을 납부하는 그러한 노비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비들은요, 당연히 주인들로부터 간섭을 지배받지 않았고 재산 축적도 가능했어. 그러니까 이 외거 노비들도 부지런만 하면 일반 경제적으로는 상민과 유사했죠. 즉 몸값만 주인에게 줘버리면 일반적인 생활은 상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이 외거 노비 등이 주로 이제 노비에서 상민으로 해서 다시 양반으로까지도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조선 후기에 이러한 각각의 신분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동요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반들은요, 계층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전개되고 이것이 변질되어서 일당 전제화, 그 다음에 세도 정치로 전개되면서 양반들은 중앙에서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반,
또 중앙의 관직에서 물러나서 향촌사회에서 나름대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향반, 더욱더 몰락해서 이제는 향촌사회에서 양반 행세도 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소작인이 된다거나 혹은 또 물건을 파는 상인이 된다거나 생활이 이제 상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몰락하는 양반도 생겼는데 이들을 잠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이렇게 권반, 향반, 잠반으로 그 양반 계층이 분화되다 보니까 양반의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옛날에 양반으로 의수되던 사람들이 이제 생활들이 이제 일반 상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도 나타나니 양반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당연히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지어는 깔보는 경우도 나타났겠죠. 자, 중인들의 모습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인들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얼들은 양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서얼들은 양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에게는 그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는 거야. 일반 농민들도 법적으로는 그 문과의 응시가 가능한데 이 서얼들은 중인이면서도 바로 문과 응시가 금지됐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죠. 따라서 조선 후기에 집단적으로 수많은 상소를 올리는 상소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점차 임진왜란 이후에 과거나 관직 진출에서 차별이 약화되었습니다. 이 서얼들이 납속이라고 해서 곡식을 바치게 되면 이들에게 문과 응시의 자격을 주는 식으로 점차 그 서얼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가운데 정조 때 이들 그 서얼들이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였던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했다. 즉 이 중인들도 이제 주요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덕무, 박제가, 유독공 등이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상민들 보도록 합시다. 그 상민들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홍층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실시가 되면서 광장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광장이 가능해지면서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서 소수의 부유한 농민과 다수의 임노동자층으로 농민들이 계층 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공부했죠. 자, 이 부유한 농민들은 당시 전개되고 있던 납속이라든가 공명첩의 구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납속은 뭐냐면 당시 조선 그 정부가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잖아.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곡식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이게 납속이야. 그러니까 납속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공명첩을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공명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빌공자의 이름 명자야. 즉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을 받는 거지.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벼슬의 임명장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은 부유한 농민들은 납속제도를 통해서 공명첩을 매입을 하는 거죠. 공명첩을 매입을 했으면 아무튼 관직을 받게 된 것이니까 양반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 분홍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불법적으로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혹은 위조하는 방법으로 또 부유한 농민들이 이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해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민들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고요. 이 노비들은요, 군사적으로 공을 세운다거나 역시 똑같이 납속이라든가 이 중에 대다수는 도망 등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 TV에서 방영되었던 추노란 드라마 있죠. 추노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서 원래 주인에게 붙잡아서 주는 그러한 그 직업이 추노죠. 바로 당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도망가는 노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노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종 직업도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렇게 도망을 가서 이제 양반이라든가 혹은 뭐 상민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노비들이 대거 이제 또 신분 상승을 해 나왔고요. 정부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노비들은 이제 그 세금을 안 내잖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노비들을 점차 상민으로 만들어서 이들로부터 조세를 거두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노비 종모법이에요. 원래 노비들은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이면 무조건 노비도록 했는데, 이제 그 노비의 신분은 따를 종자에 어미 모자야.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일반적인 상민이면 그 자식들은 노비가 아니라 상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노비 수가 감소가 되는 거지. 또한 1801년에는 순조 때죠. 자, 6만여 명에 이르는 국가 소유의 노비를 대거 해방시킴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도망, 노비 종모법, 그다음에 공노비, 해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비 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죠. 결국 조선 후기에는요, 양반층이 증가하게 되고 상민과 노비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양반의 권위는 약화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신분제도의 동요 속에서 향촌사회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만 해도 그 향촌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바로 사족들, 원래 양반들이죠. 양반 족속들을 사족이라고 하는 거죠. 사족들이 향촌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들 지방 양반들, 지방 사족들은요, 자신들의 명부를 작성했는데 그 명부를 향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향안에 이름을 올린 양반들은 향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향회를 통해서 향촌을 지배했죠. 향회는 뭐냐면 지방 양반들이 모인 회의죠. 이 회의를 통해서 그 고을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지방 양반들, 사족들에 의해서 향촌 사회가 이끌어져 갔는데 18,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 신분제도가 동요하게 되고 특히 부유한 농민들이 양반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들이 뭐라고 불리냐면 신향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야. 이 신향들이 종래에 이 그 사족들, 즉 이제 신향에 반대되는 의미는 구향이겠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양반들의 가지고 있던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신향들이 자기네들도 당연히 양안의 이름을 올리려고 했을 것이고 이들도 향회에 참석하려고 했을 텐데 이 오리지널 양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처음에는 기가 막혔겠죠.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니네들 여기가 오는 거야! 라면서 호통도 치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신향들이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야, 열받아서 이제 이 구향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향촌 지배력, 이 향촌에 대한 지배권도 우리가 갖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겠죠. 자, 그래서 이 신향과 구향들 사이에 향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향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향과 구향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서 고을 수령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구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향 편을 들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인데 세금을 잘 거두는 것이 이들 수령의 임무인데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양반이 된 신향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령이 신향을 지원하면서 사족들을 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8세기,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사족의 오리지널 양반들의 지위가 약화되고 이들의 향촌 지배권도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수령권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양반들의 힘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신향들의 세력은 점점 세지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향들을 압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을 수령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어 나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관주도의 향촌 질서가 마련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바로 신분제도에 동요되는 모습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문화사 파트로 들어갑니다. 실학의 발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